자, 안녕하세요. 대규씨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기존에 이제 뉴스를 계속 전달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됐고, 각 국가별로 이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항상 간략하게 조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두 종류의 정책을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하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화 가치에 관련된 정책들을 말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이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걷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에는 양적 완화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간 정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일단 가장 지금 큰 사태가 무엇이냐에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경제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슈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자, 코비드 19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자,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즉 동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사람한테도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이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래서 일단 최초 발생 이제 일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상되는 일자는 12월 12일, 2019년 12월 12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진행 상황을 보자면, 자, 12월 31일 날 폐렴 환자로 중국에서 27명이 격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어떤 폐렴인지 원인을 모르는 폐렴 환자가 27명이 격리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우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이제 그런 동물들, 야생동물들을 이제 먹고 나서 이런 일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난 수산시장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20년 1월 1일,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약간 사스나 뭐 기존의 메르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나 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처럼 조금 큰 이제 범위로 이제 퍼져나갈 것을 예상을 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익이 크게 발생을 했겠죠. 이제 뭐 의료 관련, 약품 관련 이런 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채권 같은 거에 더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배짱이 있어야겠죠. 그죠? 어느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1월 11일 날 보면은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죠. 중국에서 61세 남성이었고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경에 입국을 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환자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3일 뒤쯤 우한이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중국 정부에서 우한을 폐쇄를 하는, 그러니까 봉쇄를 하는 그런 조치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조치가 1월 23일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WHO에서 1월 30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뒤인 3월 11일 날
팬데믹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위급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걸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작성할 때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자, 203개 국가, 그러니까 총 203개 국가가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총 51만 명 이상, 전 세계 51만 명 이상 감염이 됐고, 총 사망자가 23,255명입니다. 물론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주말 동안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생 지역 국가는 205개 국가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 64만 명이 넘어가고요. 64만 6천. 그리고 사망자가 3만 명이 다 됐습니다. 29,900명.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일이면 엊그저께 전에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감염자 수가 13만 명이 더 늘어났고 사망자 수가 6,000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6,000명 이상이 더 늘어난 상태고, 지금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이제 미국이 최대 확진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지금 등극을 했고요. 사망자도 2,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일단은 이제 통화정책하고 각 국가 이런 거를 먼저 봐볼 텐데요. 일단 국내입니다. 국내도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월 16일 날 보면은 이제 긴급하게 저희 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50베이스 포인트나 인하를 했는데, 그래서 총 이제 0.75%의 기준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들어간 상태죠. 거의 제로금리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 자, 얼마 전이죠. 지난주 목요일인데 한국중앙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약 3개월 동안 RP 이제 레포 시장이죠. 레포 시장에서 이제 돈을 투입을 해서 단기 채권들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RP 시장에서 이제 나라한테 중앙은행이 그걸 사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되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화 정책은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양적 완화가 이제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자금난에서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한번 보시면 3월 17일 날 이제 11조 정도의 이제 추경 예산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9일 날 한미 통화사업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통화사업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600억 달러를 체결을 했는데, 이제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고, 이건 아마 연장이 계속 될 겁니다.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연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한국 경제의 여파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3월 24일 날 이제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이제 CP, 기업 어음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거 지원에도 들어가고요. 채권 시장에서 안전펀드 그런 거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는 이제 600달러 플러스 이제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이렇게
실제로 돈이 지출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통화를 조금 더 유통을 쉽게,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그냥 유도를 해주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이 시장에 돈을 투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죠, 말 그대로. 이제 다음 테이블,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망자 뭐 이런 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3월 1일이 813명, 그러니까 813명, 813명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날이 3월 1일이에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그래프가 점점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가서 조금 안정화된 옆으로 가는 이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망자 추이는 누적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희 나라에서 코스피 주가 지수를 가져다가 이제 정책들이 있었던 일, 뉴스, 이런 것들을 조금 표시를 해둔 그런 그래프인데요. 자, 2월 18일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집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 지수가 하락을 시작해요. 엄청나게 하락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3월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시작하고 3월 1일에 증가폭이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전환점이 발생된 시점이 3월 19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인데요. 이거는 2008년도 때를 이제 알고 계신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 그래프를 준비하진 않았으나 그때도 300억 달러 정도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시점이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코스피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2008년도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저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약간 언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데이터만 가지고 보고 비교만 해봤을 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통화 스와프 자체가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자, 2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제 집계를 해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화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개인, 기관, 외국인이 이제 총 그 기간 동안 투자한 이제 누적 금액입니다. 누적 금액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이 15조 원어치의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산 거예요. 15조 원어치를 순매수를 한 거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둘 다 이제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그러니까 거의 옆으로 달린 거죠. 지금 그래프만 보셔도 거의 매도 포지션이긴 하지만 거의 옆으로, 엄청난 변동이 없는 옆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외국인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외국 자본들이 제일 빨리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5조 5천억 정도. 개인이 이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들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만 보셔도 이제 집계를 하시면은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뭐 8조 원 가량 개인이 순매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지분을 2월 5일 기준으로 한 57%? 8%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인 보유율이. 근데 지금 현재 한 55% 정도?
그래서 한 2%에서 2% 중반 정도를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국이었고, 이제 다음에는 미국인데, 미국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영국 경제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그래서 EIU라고 하는 기관에서 한국 이제 GDP 전망을, 올해 GDP 전망을 이제 마이너스 1.8%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망이라는 건 경제 자체가 마이너스로 성장한다라는 얘기죠, 올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용기관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한국을 마이너스 2%, 그리고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S&P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8%, 마이너스 1.8%, 그런 식으로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고, G20 국가를 총평균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2% 정도를 이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1.8%면은 어느 정도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한국 GDP가 약 1,800조 정도가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이제 투입하는 게 이제 100조 원 규모라고 보고, 100조 원에 이제 600억 달러를 계산을 해봤을 때 6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600억 1,200원으로 잡으면 172조, 그래서 한 200조 가까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200조라고 180조라고 얘기를 하면 2019년도 GDP의 약 10% 정도가 이제 재정 정책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과 뭐 크게 엄청나게 차이는 아니고 10%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과연 지금이 저점이냐? 굉장히 궁금한 얘기잖아요. 과연 지금이 저점일 것인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통화 스와프 규모가 2배 이상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첫 번째 이제 투입하는 그 규모가 120억 달러. 그때 2008년도에 4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한 3배 이상을 지금 한 번에 이 한미 통화프 그 금액을 첫 회 투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배 정도를 더 투입을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그 체결을 하고 나서 300억 달러 체결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1%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번에도 체결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을 찍고 체결한 다음에. 그래서 170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조금 빠지는 양상이었는데, 그래서 저점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다만 이제 차트상 이제 W 형태로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소지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는 더 악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GDP 전망도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오는 이유는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오는 수치들이 계속해서 더 마이너스예요. 좋아지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악화되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이 기회다 하고 싸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싸게 사는 건 좋습니다. 싸게 사는 건 좋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예? 이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4%대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대인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마통 해가지고, 예? 일명 마통이잖아요. 마통 해가지고 막 주식 산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조금 장기적으로 정말 무리 없이 그냥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이 비싼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 자, 국내 이제 총 부가가치, 그러니까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단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정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총 부가가치에서, 그러니까 총 생산의 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바이러스, 금융위기랑 또 다른 게, 이 바이러스 사태는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아예 서비스업은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동네 가게만 봐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명한 카페, 뭐 우리가 주말에 자주 가는 그런 카페들도 요새 가보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거의 예전보다는 주말에 가면 막 맨날 줄 서 있고 차 댈 데도 없고 주차도 안 되고, 그런 곳들이 지금 가보면 조금 한산해지고 오히려 영업을 안 하는 곳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업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여파를 끼치고, 이게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가 제 머릿속에는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확산세는 우리나라 확실히 줄었어요. 그죠? 하루에 늘어나고 있는 사망 이제 되는 인구나 그런 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3월 11일? 3월 12일부터니까 거의 이제 한 2주, 3주 동안 옆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 늘지도 않고 확 줄지도 않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한 100명에서 50명에서 한 150명 사이 그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조금 안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우리도,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생각도 똑같은 게, 그게 어찌됐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감염세가 줄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은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1년 동안의 하향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 회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볼 수도 있다. 2008년에는 금융적으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물가나 뭐 이런 실질 경제 이제 위기가 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서비스업에는 타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은 이제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한 절반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GDP의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거의 먹고 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서 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정된 흐름이 보이면서도 이제 생산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나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문제보다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의 공포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정말 큰 위기입니다. 공급은 해줄 수 있지만 수요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그 수요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늘려 나가겠다라고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 올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대면 굉장히 크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락 국면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제가 3분기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전망은 일단 마이너스 성장인 것만 봐도,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아직 더 확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지금 실물 경기가 3분기 때, 2분기 때 어떻게 위기가 올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꼭 부실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도산하거나 이런 기업은 없겠지만, 당장에 1년, 2년을 보고 이렇게 살려놓은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정책 자체도 너무 이르게 막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아직은 이제 사진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 얘기죠. 그래서 각 나라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별 정책 빠르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nited States of America 해가지고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보자면 미국이 3월 3일날 긴급 금리 인하 갑자기 뚝 내렸죠. 50 베이스 포인트를 뚝 내렸고 3월 15일 날 또 추가 금리 인하. 이 3월 15일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미 예견된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가 나오고 나서 3월 3일 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투자 회사들이나 은행들에서 이제 예상하기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포인트 10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이제 감행을 했고 미국은 다시 제로 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 금리 인하를 좀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죠. 왜냐면 실질적인 문제는 바이러스인데 금리만 인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심산인데 참으로 그때 당시에 효과가 없었죠. 계속해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7천억 정도 자사매입 이제 양적 완화 실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3일 날 무제한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플러스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 CP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망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돈 퍼다 준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사태를 본 적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이제 영향으로 돌아올지는, 리턴 될지는 아직까지 저는 가늠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날 2조 달러죠. 2조 달러 부양책을 이제 상원에 통과시켰고 하원에 27일 날 통과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원은 뭐 통과되겠죠. 무조건 통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존 자, 유럽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럽은 뭉뚱그려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2일 1200억 유로를 자산 매입, 추가 양적 완화를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ECB에서 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 인하했고, 이미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간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엄청 큰 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7,500억 유로 양적 완화를 들어가고, 총 올해 1.1조 유로를 올해 투입할 예정이고, 3월 26일 날 국채 매입에 대한 그런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해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게 되면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이어서 3월 26일 날 이제 유럽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제한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컬 폴리시 재정 정책을 이제 좀 보자면, 이탈리아 250억, 스페인 2,000억, 우리나라 돈은 아닙니다. 다 유로 기준입니다. 프랑스 450억 플러스 3,000억, 독일 7,500억, 이렇게 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영국입니다. 영국은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자 보면, 자, 65 베이스 포인트를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채권 매입에 2,44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으로는 3,300억 파운드 기업 대출을 포함한, 그래서 직원당, 그러니까 좀 부실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2,500파운드, 월 2,500파운드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세금 보류를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입니다. 가까운 일본이죠.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대고 있는데요. 일본은 뭐 이미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래서 일본 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으로는 ETF나 이제 리스크 높은 회사채 같은 것들을 이제 매입해주기로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이제 0% 대출인데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그리고 5,150억 달러 예상 총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조금 다른 국가들과 이제 정책 자체가 조금 틀려요. 중국은 금리를 거의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발판을 삼은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 펀딩 유동성 공급에 8,500억 위안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로 시장에 5,500억 위안 풀고, 일단 마찬가지로 돈을 풀긴 했습니다. 돈을 풀고 이제 재정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지방 정부 특별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개발하는데 지금 중국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의 사회 기반 시설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약간 이거를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동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중국은 오히려 이거를 투자를 이용해서 더 키워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중국 같은 마인드가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범위 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70%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외국인 기업들을 이제 토대로 조사를 했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라고 지난주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스테이트가.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수 기업을 지금 내수를 살려가지고
경기를 이제 끌어올리겠다,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중국도 수출을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이제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올해 이제 여러 평가사들 보면은 일단 그래도 성장률이 1% 정도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긴 하는데 중국은 5% 미만이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미국과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순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미국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중국은 이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고 성장 가능성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투자는 하고 싶고 뭐 돈도 벌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을 위주로, 조금 더 흥미로운 것들을 위주로, 여태까지는 조금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외 선물 투자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라이브 뉴스라든가 이런 해외 시황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투자하는 방법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재밌는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